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됐고, 이제 3살 된 아들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세 식구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굉장히 잘 사는 편이에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부잣집 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라고는 모른 채 살아왔지만 남편을 만나고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행복이 있고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어디 가서 당당히 제 말로 제가 시집을 잘 갔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대단치는 않았어요.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남들이 우아할 만한 조건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딱 개천에서 용난 경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남편을 굉장히 존경하고 말이죠.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 꿈이나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점이 말이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하나같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부잣집이랑 사돈을 맺는다고 하면 동네방네 자랑도 하고 다니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희 시댁 어르신들은 주위에 얘기도 하고 다니지도 않으시고 제가 몇 번이나 집을 해드린다고 했지만 부담이 되기 싫다며 거절하시다가 최근에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그나마도 저는 더 좋은 집으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사람이 갑자기 상황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능력도 아니고 그런 걸로 남들이 입대는 것도 싫고 우리는 딱 그 정도가 적당해. 하고 말이죠. 안 좋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늘 잘 얘기해 주십니다. 딱 한 번 도와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아가씨 유학 문제였어요. 아가씨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해외에 유학을 갈 기회가 왔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못 보내겠다고 포기하라고는 말을 못 하겠다며 저에게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렸고요. 그 정도 말고는 먼저 저에게 뭔가를 바라시거나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조금 그래줬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니까 말이죠. 이제 저희 친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집이 뭐 하는 집인지 이쯤 되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말이죠.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꽤 많이 성공한 사업가시고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부잣집 딸로 살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결혼할 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더 잘난 집에 딸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사위를 굉장히 예뻐라 하시고 말이죠. 그만큼 저희 남편이 심성이 곱고 모두에게 잘하는 좋은 사람이라 그런 거겠지만요. 남편은 원래 좋은 학교를 나와 저희가 흔히 이름만 대면 다 안다고 하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원래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 다닌 건 아니었죠.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이제 양서방도 슬슬 사업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이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에 지금도 뜻이 없으니 부모님은 당연히 사위에게 물려주고 싶으셨겠죠. 게다가 남편이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인정받는 회사원이기까지 하니까 말이죠. 제가요? 뭘 그렇게 놀라?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회사를 줄 알았어? 남편은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며 거절했습니다. 자기 목도 아니고 자기는 그럴 그릇도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이 더더욱 아빠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한 1년 가까이 아빠가 남편을 설득했고 남편은 결국 아빠의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회사고 어디고 제가 아버님 사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아래서부터 제대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능력이 돼야 물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면 제가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직원들도 인정할 테고요. 남편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내심 생각하신 듯 남편의 그런 결정을 좋아하셨고 말이죠. 남편은 그렇게 정말 회사에 몇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모르게 저희 아빠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른 채로 말이죠. 그랬으니 저나 제 남편이 그런 일을 겪은 거겠죠. 이제부터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되는 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꽤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돼서요. 워낙 성격이 성격인지라 그런 걸 티를 하나도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기는 하구나 하고 말이죠. 남편은 겉으로는 원래 다니던 대기업에서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스카웃이 되어 온 모양새로 아빠 회사에 이직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기와 질투가 심했던 것 같아요. 엘리트네 뭐니 하면서 승진이 잘 되는 부서로 입사를 한 것도 그랬고 원래 그렇게 막 크지 않은 회사들은 소문도 금방금방 도는 데다가 임원급의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 견제도 더 심하다고 알고 있긴 했거든요. 남편도 딱 그런 식의 질투 견제를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정 힘들면 그냥 다 말해버려. 그러면 안 되지. 힘들다고 막 다 말해버리면 그게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며 묵묵히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남편의 정체를 아는 회사분들에게 전해 듣기로 회사 사람들도 겉으로는 시기하고 견제하고 질투해도 속으로는 남편이 일을 잘한다는 걸 인정하고 왜 또 스카웃이 되어서 왔는지 이해한다고들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뚝심이 늘 먹히는 게 저는 남편의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었던 적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 정도로 회사 생활이 고난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한 번은 제가 전화를 잘못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아, 양 팀장 좀 바꿔봐. 네? 누구신데요? 나 댁 남편의 회사 상사 되는 사람이요. 다짜고짜 초면에 말을 툭툭 내뱉는 것과 반말까지 정말 기분이 확 나쁘더군요. 그런 사람 밑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너무 불보듯 뻔하게 그려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초면에 반말은 너무 하시지 않냐 뭐 이렇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정말 안간힘을 다해 꾹 참았어요. 원래 제가 그렇게 인내심이 있는 편은 아닌데 남편을 생각하니 참아지더라고요. 그 김상무라는 사람 뭐야? 뭐가 그렇게 사람이 예의라고는 없어? 그분이 좀 그런 편이지. 그래서 회사 사람들한테 평판 안 좋아. 그 사람이 혹시 자기 괴롭히거나 하는 거 아니지? 나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다 싫어해서 별로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 이후로도 내내 마음에 뭔가가 얹힌 듯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부부 동반 송년회를 하는데 당신 부담스러우면 안 와도 돼. 아무래도 아는 얼굴도 있을 거 아니야.
아는 얼굴들은 자기 정체 비밀로 해야 한다는 거 다 아는데 뭐. 내가 부담스러울 게 뭐 있어? 나 갈게. 나도 회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는데 잘 됐네.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남편의 회사가 될 회사이기도 했고, 지금은 저희 아빠 회사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다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내심 조금 불안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 처녀 시절 원하는 건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던 제 성격을 아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일부러 남편의 그런 걱정은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송년회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옷차림부터 무척 신경을 썼어요. 너무 명품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급스럽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옷으로 선택했고 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겠지만 너무 경박스럽지는 않은 가방으로요. 그리고 화장과 머리도 다 샵에 가서 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말이죠. 원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니는 샵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중요한 날이니 잘 부탁한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쓴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남편 옷은 제가 다 골라줬었는데 그날은 더 성심성의껏 골랐고 말이죠. 사실 저는 저를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아빠의 회사 사람들도 꽤 많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고 가면 저를 알아볼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들에게 관심도 없고 또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들 어디서 봤는데, 낯이 익는 데까지는 가도 제가 우리 아빠의 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뭐 저라도 그런 건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전에 잠깐 통화했던 적이 있지? 내가 그 김상무네. 전에 그 예의 밥 말아먹은 통화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더군요. 저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 억지로 웃으며 내미는 손을 잡았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손을 쳐내고 싶었지만요. 양 팀장이 장가를 잘 갔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아이고 그래요. 양 팀장이 장가를 잘 갔어요. 어쩐지 부인 되시는 분이 예사롭지는 않더라니 집안이 잘 사나 봐요. 김상무 옆에 딱 붙어서 경박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그의 부인인 듯 하더군요.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않아? 귀티가 흐르는 게. 김상무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의 그 말에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듯 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많이 나빴습니다. 아마 예전에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엎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잘했다는 듯 가만히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숨을 한번 몰아쉬고는 마음을 더 진정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는 안에서 듣게 된 이 얘기입니다. 제가 화장실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들끼리 떠드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양 팀장 부인이란 사람 봤어요? 그거 입고 나온 옷 한정판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엄청 비싼 걸 텐데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가? 아니 그런데 양 팀장은 전혀 그런 티를 안 내지 않았어요? 입고 다니는 옷은 좀 괜찮아 보이긴 했던 것 같은데요. 괜찮은 정도지. 막 엄청나지는 않았잖아. 게다가 저런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나올 정도면 정말 재력가라는 소린데. 가방도 봤어요? 가방도 가방인데 신발도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자기들끼리 제 옷차림을 가지고 각종 추측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안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딱 웃음이 나올 뻔한 정도였어요. 그 뒤로는 아니었지만요. 다 짝퉁 아닐까요?
근데 저런 건 짝퉁도 없을걸요, 워낙 귀해서. 저런 걸 입을 정도의 처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또 그렇죠. 어디서 빌린 걸까? 우리들 만나서 기죽이려고? 그럴 수도요. 그렇다고 우리가 칠 수 없죠. 그리고 그만큼 부자면 우리한테도 뭔가를 해줘야죠. 남편 앞길 생각해서. 그것도 그렇네요. 기가 차더군요. 너무 천박하고 또 예의도 없고 말이죠.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남의 말을 그런 식으로 뒤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거마저도 꾹 참았습니다. 저 그날 정말 많이 참았어요. 결국에 나중에는 폭발했지만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니 아까 화장실에서 한 말을 지키기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제 옷차림에 대해 얘기했는지 김상무와 박 이사도 저를 훑어보듯 보더군요. 듣자니 양 팀장 아내분 집안이 상당인 재력가이신 것 같다고. 남편이 그 말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실제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맞았고요. 아니,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 또 신고 있는 신발 같은 게 보통 것들이 아니라서요. 남편은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뭘 그걸 알았다고 이렇게 천박하게 아는 척을 하느냐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만 봐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픽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땅이 조금 있으셔서 제가 부자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자시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땅이 많으셨거든요. 물론 회사도 있으셨지만요. 어쩐지 양 팀장 하고 다니는 게 보통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집에서 땅이나 물려받고 편안하게 살지. 정말 무례하지 않나요? 그런 말을 농담이라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껄껄거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건 장인어른 재산이고 저와는 관련 없는 건데요, 뭐. 에휴, 그런 게 어디 있어. 결국은 자네 아내가 물려받게 될 거고, 그럼 자네 재산이 되는 거지. 야, 나는 자네 같은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장가 잘 갔네, 꿀 빠는 인생. 아이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두고 계속해서 꿀을 빠니 일을 안 해도 되는 거니 하는 말을 해대길래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아섰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젓더군요. 정말 또 죽을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빠가 나타나셨어요. 다들 우르르 아빠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고요. 김상무 박 이사의 아내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시하고 싶었어요. 남편 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어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다니는 회사에서 출세하고 싶어 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는 일만 잘해서는 안 돼. 네? 저는 정말 무슨 말을 하냐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물론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됐지만 말입니다. 양 팀장 부인은 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나 봐. 이렇게 한 번에 못 알아듣네.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가 대기업도 아니고 이런 중견기업에서는 줄을 어떻게 타느냐, 누구한테 잘 보이느냐가 승진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잘하라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군요. 아니, 사실은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빠의 회사인데 그 회사의 간부라는 사람들과 그 아내들이 그렇게 썩어 있기를 바라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제가 아방하게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답답한 듯 인상을 찌푸리고서는 가슴을 치더군요. 아우, 답답해. 남편 승진시키고 싶으면 우리 말 잘 듣고 또 알아서 뭐든 준비하라는 말이잖아. 아, 그 뭐든이라는 게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머, 아, 그걸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맞기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순간 온몸이 분노로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났고, 그걸 지금 저한테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났고, 이런 일이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화가 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걸 보면 그동안 빈번하게 어떤 일이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저에게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어차피 자기한테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남편 미래를 위해서 조금 쓴다고 생각해. 그래,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무리인 것도 아니겠구먼.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이거 남편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신 거죠? 다 합의가 된. 그니까 남편들도 공범인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뇌물 요구가 아내들이 그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남편들과 작당하고 하는 행위인지 말입니다. 후자라면 거의 범죄나 다름없잖아요. 승진이나 앞길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니까 말입니다. 그런 제 질문의 의도도 모른 채 그들의 아내들은 술술 잘도 불더군요. 당연히 얘기된 거지.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우리가 이런 약속은 또 확실하게 지킨다니까. 원래 그렇게 부자고 가진 집안일수록 감투 같은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 게다가 아버지가 땅 부자시면 그런 거 더 원하실 텐데. 물론 양 팀장 학벌 좋은 거 나도 아는데 요즘은 학벌은 좋은 사람 많잖아. 어느 회사에서 떡하니 임원직 하나 맡고 있다고 하면 아버님도 어깨가 확 펴지고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저희 아빠가 제 남편이 이 회사의 임원이 되면 어깨가 펴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는 순간 정말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이 회사의 오너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그런 말을 왜 뱉었는지 땅을 치고 후회할 말들만 하더군요. 제가 썩 내켜하는 얼굴이 아니자 두 사람은 굉장히 의외라는 얼굴을 하더군요. 뭐 제가 바로 받아들이고 얼마를 드리면 되냐 물어볼 줄 알았나 봐요. 우리 힘 없으면 남편 출세길 막힌다니까 그러네. 우리 말이 장난 같아? 인사팀에도 다 우리 남편 사람이야. 능력으로 임원되고 그러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진짜 생각 잘해야 돼. 그리고 우리 말도 잘 듣고 앞으로 모임 같은 거 하면 꼬박꼬박 나오고.
그 속내도 뻔했습니다. 보나마나 불러내서 밥이고 쇼핑이고 다니면서 결제는 다 제가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겠죠. 저는 점점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스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보다 화가 나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결국은 내 남편이 물려받을 회사가 이렇게 썩었다는 얘기니까 말입니다. 한번 물갈이를 하긴 해야겠네. 제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걸 두 사람이 들었고 말이죠. 뭐 들으라고 한 말이긴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거 우리한테 한 소리야? 네. 제 그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나온 대답에 두 사람은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뭐 그랬으니 그런 얘기도 한 거겠지만요. 아니, 지금 그 반응은 남편 출세길 막혀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제 남편 출세길이 왜 두 분 때문에 막혀요? 제가 있는데. 집에 돈 좀 있다고 이러나 본데 우리 회사에서는 양 팀장 처가가 돈이 좀 있는 것보다 우리 남편들 입김이 훨씬 더 센 거 몰라? 아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진짜 큰 코 다쳐 볼래? 큰 코 다친다고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큰 코는 지금 당신들이 다치게 생겼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쯤에서 결심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들을 끝장내버리자 하는 결심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한테 뇌물을 주고 내가 우리 남편 승진을 구걸하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요? 우리 회사를 계속 네 남편이 다닐 거면 그래야 한다는 거지. 잘리고 싶어서 이래? 네 남편 잘라줘. 우리 남편들 말 한마디면 네 남편 자를 수 있는 거 몰라? 아마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렇게 자르면 노동법에 걸릴 텐데요. 아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작정하고 털면 해고 사유 하나 둘쯤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 몰라? 그러고서는 두 사람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같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나와 내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되면 당장 고개를 숙이고 무릎까지 꿇게 될 양반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이 바닥에서 얼마나 아는 인맥들이 많은지 알아? 결국 회사는 달라도 임원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 아는 사이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한테 밉보이면 네 남편은 그 어디에도 취직 못해. 집에서 뭐 땅만 팔아먹고 백수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저와 제 남편을 비웃더군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조금 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사가 다 끝난 건지 김상무와 박 이사 그리고 남편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보, 양 팀장 크게 되기는 글른 것 같네. 부인분이 영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너무 꽃처럼만 자라셨나 봐. 그렇게 돌려서 제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걸 말하더군요. 그 말에 김상무와 박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저와 남편의 어깨를 꽉 잡고서는 말했어요. 양 팀장, 세상에는 바르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출세도 바로 그래.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서야 성공할 수 있겠어. 그 좋은 대기업 포기하고 여기로 왔으면 임원은 달아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앞길 열 수 있게 도와준다잖아.
남편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바로 아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아마 남편은 회사에 있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을 테니 알 수 있었겠죠. 게다가 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을 테니 회사에서 뒷말이 있기도 했을 테고 말이죠. 아니, 저는 남편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제 뚜껑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제 말의 의도를 한 번에 눈치챘습니다. 제가 하려는 행동이 뭐였는지 말이죠. 남편은 그러지 말라는 듯 제 손을 마주 잡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남편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 썩고 고인 물들을 당장이라도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못 참으면 뭐 어쩔 건데?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네. 뭐 할 수 있는데? 김상무와 박 이사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저를 조롱하듯 빤히 보더군요. 그 시선에 남편도 제 손을 놓았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어떻게 더 말려볼 수도 없겠다 싶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태도에 그럴 마음이 사라진 것도 같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그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이럴 거예요. 라고 말이죠. 뭐라고? 아빠한테 이른다고? 자기 지금 몇 살이야? 아우, 너무 웃겨. 진짜 공주님이네, 공주님이야. 아빠한테 뭘 어떻게 이를 건데? 여기 와서 이 사람들 혼내달라고 하고 이를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일러봐. 자신들에게 곧 닥쳐올 미래를 하나도 모른 채 그렇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빠이자 이 회사의 주인에게 말이죠. 그들은 제가 이른다는 아빠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저를 비웃기 바빴어요. 뭐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저라도 그러긴 했을 거예요. 아빠, 난데. 제가 그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 앞에 있던 김상무와 그의 아내 그리고 박 이사와 그의 아내가 더 크게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빠한테 전화를 했나 봐. 어디가 조금 모자란 거 아니야? 정말로 이러는 거야? 하면서 킥킥거렸어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남편만이 한숨을 쉬며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저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게 될지 남편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범선 상무, 박지웅 이사 알지? 그럼 알지.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왜? 그 사람들 좀 잘나요. 지금 당장. 전화기 너머 아빠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 하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제 앞에 그 네 사람은 저를 보며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세요 하면서 여전히 저를 비꼬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전화기 너머의 아빠에게 말을 더했어요. 아빠,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한테 네 남편 승진시키고 싶고 앞길 막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뇌물을 대놓고 요구하더라고. 뭐? 너한테? 아빠는 놀라서 되물었고 제 앞에 네 사람은 가만히 제 말을 웃으면서 듣고 있다가 어딘가 이상한 걸 깨달은 듯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멍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회사? 그래도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은지 제 말을 알아들은 것 같기는 했습니다. 일부러 알아들으라고 아빠 회사라는 말을 꺼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모두 머리 위에 물음표가 뜬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싶었겠죠. 아빠 회사라니 말입니다. 일단 아빠가 여기로 좀 와봐요. 나랑 양서방 있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가만히 팔짱을 끼고 제 앞에 네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과는 너무나 다른 얼굴들이었어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고 또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영문은 알 수 없는 얼굴이기도 했고 또 쎄한 느낌을 느끼는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김상무의 아내가 저를 향해 물었죠. 그 말투는 조금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딘가 상당히 조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말이죠. 조금 전까지는 반말을 찍찍 내뱉다가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게 우습더군요. 비웃음이 섞인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다가 제가 한자 또박또박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허예진이요.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는 것을 봤어요. 이 회사 오너의 성이 허씨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흔하지도 않은 성이었고 또 조금 전에 제 통화를 유추해 봤을 때 누가 봐도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이 회사의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게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 회사 대표의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이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을 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김상무가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낯이 익을 수밖에요. 제 결혼식에도 왔던 사람이니 말입니다. 정말이지 그 바보 같음에 한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상황 파악을 끝낸 김상무는 냅다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김상무를 팔짱을 풀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멍청한 그의 부인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것 같았습니다. 자기 남편을 향해 멍청한 얘기를 늘어놓았거든요. 아니,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뭔데? 왜 인연한테 고개를 숙여? 닥치지 못해? 인연이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입 다물어. 그리고 김상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김상무의 아내는 입을 다물고는 어딘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지는 몰라도 일단은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제 아빠이자 제 남편의 장인어른이자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인 아빠가 도착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얼굴을 확인한 김상무와 박 이사, 그리고 그의 아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제 다음 말에는 거의 기절할 듯한 얼굴이 되더군요. 아빠! 제가 자신들의 대표를 다름 아닌 아빠라고 불렀으니 말입니다. 이게 다 뭐야? 아빠는 일단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놀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 회사에 자신의 사위로 취직했다는 게 비밀인 상황이기도 했고 게다가 저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혹은 대표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냅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팔짱까지 끼니 놀라실 수밖에요. 대표님 그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 두 사람을 자르라니. 그리고 뇌물을 달라고 했다는 건 또 무슨 말이고? 사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아빠가 저를 향해 그렇게 물었고 그 네 사람은 거의 쓰러질 듯한 얼굴이 됐습니다. 특히 김상무의 아내와 박 이사의 아내는 울고 있더군요. 겁이 났겠죠.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떨지 직감적으로 감이 왔을 겁니다. 박 이사의 아내가 바로 무릎을 꿇고서 제 다리를 잡았어요.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유, 누군지도 몰라 뵙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 일에서 중요한 건 제가 누구의 딸인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비는 건 물론 저에게 인간적으로 무례하게 대한 것도 빌어야 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가 뭔지 대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 내가 누구의 딸인지 모르고 나한테 막말을 했다고 제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네 남편이 승진하고 싶으면, 회사에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뇌물을 가져다 바치라고 한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 상황이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런 제 말에 박 이사와 김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전에는 이런 일 절대 없었어요. 네, 정말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런 짓을, 승진이나 그런 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둘을 보다가 가만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 것 치고는 돈을 받으려는 행위가 너무 자연스러우시던데요. 게다가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널렸다는 둥, 밖에도 지인이 많다는 둥 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요. 정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거든요. 남편들과 아내들이 손발도 착착 맞았고 말입니다. 무슨 부부 사기단을 보는 것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는데 처음이라니요. 지나가던 개도 안 믿을 것 같은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오늘이 처음이었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오늘 무례하게 행동한 건 너무 죄송하다며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태 조용히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작게 얘기했지만 모두를 다 집중시킬 만큼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이죠.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뭔가를 결심한 듯 보였고 또 굉장히 단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만 몇 명인데 지금 또 말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리십니다. 남편의 그 말에 김상무와 박 이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아니라며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아빠를 향해 매달렸어요. 정작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이 모든 상황을 관전하듯 바라보고 계셨는데 말이죠. 그렇게 가만히 있던 아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빠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미 저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 아닌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하는 말이 달라서야 내가 어디 말을 믿을 수가 있겠나. 하지만 일단 정황상 내 딸에게 자네들이 돈을 요구한 건 맞아 보이니 짚고 넘어가야 하긴 하겠구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사내에는 저들의 편이 많을 텐데 저와 남편만 우스워질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빠 역시 저처럼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어딘가 안심을 한 듯한 얼굴인 박 이사와 김상무를 향해 아빠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되려면 회사에 오래 붙어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조사해야겠지. 아빠의 그 말에 박 이사와 김상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네들은 이미 회사에 연도 많고 인맥도 많을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지지. 이 모든 건 내가 우리 사위한테 맡길 테니 그렇게들 알고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오늘 저에게 돈을 요구한 건 또 따로 징계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말이죠. 그들은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저를 향해 다시 우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뭐 반성한다고 얘기는 했어도 전혀 믿기지는 않겠지만 그 징징거리는 태도들을 보고 있자니 속으로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뻔하게 그려졌습니다. 제가 아버지 딸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그 돈 줬어야 했겠죠. 그런데 본인들 말처럼 제가 처음이라고 치면 제가 돈이 많아 보여서 그걸 갈취할 목적으로 그랬다는 말인데 그것도 죄질이 너무 나쁜 거 아닌가요? 그들은 그런 제 말에도 그저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기는 했을 거예요. 잘못을 한 게 맞았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그날 그 사건은 일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그 뒷얘기도 있지만 말이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당연히 회사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의 후계자로 들어온 게 뻔한 상황이니 다들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그 핑계로 남편을 바로 승진시켰습니다. 명목은 박 이사와 김상무의 비리 조사였지만 사실 아빠는 내심 남편이 빨리 회사에서 자리 잡아서 빨리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셨거든요. 본인은 늘 쉬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승진부터 시키신 겁니다. 어쨌든 남편의 승진 이후로 그들에 대한 조사는 속도가 붙었다고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간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받은 직원들도 많았고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해서 누락이 되거나 혹은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정말 말 그대로 물밀듯 밀려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쯤 되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아빠 앞에서 억울한 척, 여태는 그런 일이 없었던 척 할 수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질러 놓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증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서는 아니었어요. 박 이사와 김상무에게 돈을 주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직원의 말에서 그들이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태껏 계속 그래왔다고요. 그리고 진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회사에는 제 편보다는 저 인간들 편이 더 많았고 사람들은 알면서도 혹시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떨어질까봐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런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습니다. 회사의 소위 얘기하는 높으신 분 중에서는 백 이사와 김상무 편이 많았고 또 그 사람들은 서로의 비리를 눈 감아주는 사이였으니 밑에 직원들이 하는 말쯤은 가볍게 무시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입막음을 해왔던 거예요. 말 그대로 안에서부터 골마서 썩어가고 있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더 힘들 거라면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김상무와 박 이사 둘만의 일이었지만 파고 들어가면 침묵으로 동의를 해줬던 다른 윗선들도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승진하자마자 위부터 건드리니 그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힘을 많이 실어줬다고 하네요. 아빠도 내심 회사가 안에서부터 곪아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듯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 잡을 계기가 없었고 저와 제 남편의 일이 그 계기가 되었던 거죠. 저는 그 뒤로 회사 내부의 사정을 완전히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김상무와 박 이사는 둘 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중간에 본인들이 스스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커지면 이건 회사 내부에서 징계를 먹고 말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까지 들락거려야 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 재빨리 발을 뺀 거죠.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회사 내부에 골마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아직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이 회사를 정말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셨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박 이사와 김상무의 그 아내들이 저에게 한풀이라도 하듯 찾아와서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이 와서 불러내길래 뭔 사과라도 하려나 싶었는데 제가 그들을 너무 만만히 봤더라고요. 상상 이상의 사람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속이 좀 시원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들리네요. 잘못한 건 그쪽들인데. 아니, 일을 하다 보면 다른 회사들도 그런 일 많아요. 우리가 재수없게 걸린 게 사주 딸이라서 이렇게 된 거지.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그것 따지려고 지금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제 그 말에 두 사람은 저를 가만히 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무릎까지 꿇은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에 제가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제가 꿇으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이 꿇으셨잖아요. 그 말에 박 이사의 아내가 얼굴이 붉어져서는 그럴 수밖에 없게 네가 상황을 만들었지 않냐. 젊은 여자가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너무 없다. 돈 많고 사장 딸이면 다냐 하는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고소했어요. 열받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니들이 함부로 대하는 누군가가 정말로 니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또 무슨 무기를 쥐고 있을지 모르니 앞으로는 조심하면서 살라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는 의미로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업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박 이사와 김상무는 더 이상 다른 곳에 취직하지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아내도 사모님 놀이 하는 걸 좋아했는데 더는 그러지 못하는 걸 한스럽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일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그들의 비리 정황을 찾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사모들은 더 이상 사모님 놀이를 할 수 없어서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상무님 아내, 이사님 아내라면서 올려쳐주면 떠받들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으니까 말이죠.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속이 시원하기는 해요. 완전히 다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동네에서 뇌물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다 퍼져서 이사하여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부모가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퍼져서 아이들이 전학을 가야 했다고도 들었고 말입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받는 벌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모든 조사를 다 하고 회사의 비리를 완전히 뿌리째 뽑게 되는 날, 그들은 경찰서에 가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자신의 지위나 가진 것에 취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짓이나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 보면 그게 정말로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추하잖아요. 완전하게 사이다처럼 시원한 복수를 한 건 아니지만 아직 이 얘기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다음에 완전하게 그들이 죗값을 치르게 되면 그리고 그게 사연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얘기를 전하러 올게요. 제 얘기가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쓰다 보니 지난 날이 떠올라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교훈이 되었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쓰게 된 거니까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2살 새댁입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하나 있고요. 저를 아껴주는 마음씨 착한 남편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세 식구만 산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좀 대하기 힘든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두 분 다 저한테 잘 대해주세요. 집안에서 막내이다 보니 친정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가족들과 잘 어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꼭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오늘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 얘기 길더라도 꼭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딸 셋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의 귀여움과 예쁨을 한 몸에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첫째 언니는 저와 5살 차이가 나서 크게 싸우지 않고 꼭 이모나 엄마처럼 제게 잘 해주었고 2살 차이 나는 둘째 언니와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단합이 잘 되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선생님이세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서 저는 어디 가서 선생 딸이 버릇없다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웃 어른을 공경하면서 모범생으로 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연애도 한 번 하지 않고 모태솔로로 지냈던 저는 직장에서 신입사원으로 근무할 때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 들어간 회사는 영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수입을 하는 무역회사였고 남편은 저의 사수였는데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일을 잘 못해서 남편에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기본적인 건 자격증도 따고 영어도 웬만큼 유창한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무역회사의 영어 실력은 확실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일상 회화와는 다른 경제적인 용어들의 홍수 속에서는 전화 응대도 완벽하게 할 수 없었고 이메일을 보내도 실수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은영 씨, 미스터 데이비드한테 보낸 메일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곳이 5군데도 넘어요. 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읽어보고 다시 고쳐서 보내겠습니다. 됐습니다. 대신 내가 사과 메일 보냈어요. 앞으로 바이어들한테 메일 미리 보내지 말고 나한테 검사 받고 보내세요.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입사 초기에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남편에게 혼이 나면서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인지 제 영어 실력은 나날이 늘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일부러 저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을 가르쳐 줄 때는 철두철미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런 다정한 면에 반해서 저는 남편을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애써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퇴근 시간에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저녁을 같이 먹자고 말했어요. 원래 직장 동료가 금요일에 같이 저녁 먹자고 말하는 건 직장에서 금기처럼 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얼른 승낙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유명한 소고기 맛집을 찾아갔고 저는 속으로 좀 실망을 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라면 저녁 식사 장소로 처음부터 고깃집은 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 안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을 깨트리고 남편은 고기 맛집에서 태연하게 저에게 사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 거였어요. 은영 씨, 저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다짜고짜 고깃집에서 볼 빵빵하게 먹을 것을 집어넣고 있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먹던 쌈이 목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태연하게 고기를 뒤집으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난 은영 씨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저랑 진지하게 사귀어 볼래요? 아니, 뭐 그런 걸 이런 고깃집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고백했다고 나랑 사귀는 거 싫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좋아요. 우리 사귀어요. 저와 남편은 사귄 지 1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만이 저희 결혼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아직 결혼할 때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사귀어본 후에 결정하는 건 어때? 그 전에 헤어지면 더 좋고 연애도 한번 안 해봤다면서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뇌리에 박혀 두고두고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여자에게 뺏기기 싫어서 6개월 만에 결혼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3개월 동안 반대를 하셔서 1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시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시동생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시동생은 남편과 8살 차이가 나는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동생에게 남편 몰래 용돈도 쥐어주면서 제 편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런 뇌물을 준 덕분인지 저는 시동생에게 점수를 넉넉히 받은 형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나무라고 꾸짖으시면서 제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남편과 시댁에 들어와도 저한테만 늦었다고 화를 내시거나 제가 시댁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면서 혼을 내시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녁상에 놓을 계란말이를 망치자 어머니는 저를 핀잔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런 간단한 음식도 하나 못하니? 집에서 정말 공주처럼 자랐나 보네. 어머니한테 집안일 좀 배워놓지 그랬니? 죄송해요, 어머니. 결혼할 준비를 꼭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러게 이렇게 빨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지 내가. 어머니,
하다 그런 것까지 혼내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이 집안일 하면 되죠. 부부간에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얘가 너 혹시 집에서 네가 집안일 다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이러라고 너 곱게 기른 줄 알아? 안 되겠네. 너희들 매주 주말에 시댁 와서 세아가는 집안일 좀 배워야겠다. 남편의 낭패한 표정이 떠오르자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 노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싫다는 걸 그렇게 티나게 표정으로 표현을 하니? 넌 내 아들 맞아?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 아휴, 내가 아들을 헉 키웠네. 아무리 마누라가 예뻐도 엄마 앞에서 그런 티 내는 거 아니지? 어머니는 과장되게 화를 내시며 저한테 남편이 냉정해진 탓을 돌렸습니다. 저는 식겁해서 어머니께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만 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싫은 소리를 듣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때는 어머니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정하세요. 제가 당분간 매주 올게요. 제가 빨리 집안일을 배우는 게 어머니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날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뭘 그런데 수긍을 하고 있어. 우리도 우리 사생활이 있어야지. 난 황금 같은 주말에 당신이랑 놀러 다니고 싶지 본가에 가는 거 싫다고. 주말마다 시댁에 오면 나도 불편하고 당신도 마음 편하지 않잖아.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야. 나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고 싶어. 자기한테도 부탁할 거 있는데 어머니 앞에서 과하게 내 편 들지 마. 그러면 어머니 더 서운해하셔. 그렇게 되면 나한테 더 미운털 박히니까. 알았지? 남편은 내 부탁에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귀여움과 예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매주 요리며 청소 정리 등등을 가르쳐 주셨고 저의 살림 솜씨는 조금씩 나아져 갔습니다. 그렇게 두세 달이 흐르자 남편은 이제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주말마다 시댁을 그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토라져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그 말을 듣자 바로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너는 네 남편한테 시댁 그만 가고 싶다고 말했니? 우리 아들이 그만 오겠다고 자기 의지로 말했을 리 없는 것 같고 네가 끼부리면서 부탁한 거 아니야? 도대체가 너는 시어머니가 좋은 말로 하니까 우스운 거니?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다음 주에는 남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해서 못 오는 것뿐인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그랬니? 아니면 말고 다 다음 주엔 꼭 와라. 시어머니는 제 항변에 말까지 더듬으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꾹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통쾌했습니다. 처음에 주말마다 시댁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길어야 5, 6개월이면 끝이 날 줄 알았거든요. 배울 게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매번 부르시진 않겠지 하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시어머니를 너무 얕봤던 결과였어요. 저는 거의 1년 동안을 주말마다 꼬박꼬박 시댁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됐다 싶은 시기에도 이제 그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견디다 못해서 시댁의 발길을 끊겠다고 말한 사람은 저의 남편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좀 부르세요. 곧 1년이에요. 1년.
어느 며느리가 1년 동안 시댁을 주말마다 와요. 제가 못 참겠어요. 이제 그만 올게요. 뭘 겨우 1년 와놓고 그래. 새아가 살림 솜씨 나아지려면 아직도 멀었다. 됐고요. 다음부터는 일 없으면 부르지 마세요. 저도 이 사람도 이제 자유시간 좀 얻어야 하니까요. 아시겠어요? 남편의 반강제적인 독립선언으로 편해진 건 우리 부부였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랬는지 저는 시댁을 안 가게 된 이후로 금방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아빠가 된다면 낮에 꼭 자기가 봐주겠다고 저의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에 저도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손자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면 산후조리를 손수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서 산후조리는 안 돼. 조리원에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느 정도 애 크고 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요즘 산후조리원 얼마나 비싼데. 엄마가 해주면 그 돈 아끼고 좋지 뭐. 아기 키울 때 필요한 것들도 엄마가 다 사줄게. 산후 아기용품 받는 건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결혼할 때 미리 만들어둔 적금 통장을 깨서 혼수랑 예단이며 시댁에서 필요했던 물품을 해갔기 때문에 엄마가 돈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결혼한다고 적금 깨놓고 돈이 많이 필요했고 어차피 아기 낳으면 또 적금을 모아둬야 하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도 손자가 생긴다니 기뻐하시면서 혹시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하셔서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까지 돕지 않으셔도 돼요. 아기 태어나면 많이 안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직 어디서 산후조리를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친정에 좀 자주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아기를 낳고 100일이 지나면 직장에 복귀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께 그 문제를 말씀드렸고 엄마는 흔쾌히 아기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는 한 1년간 엄마의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아직은 1년 남은 일이기에 남편도 저도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 별다른 논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잘 자리를 잡고 안정에 들어가면서 입덧이 멈췄어요. 초기부터 별다른 입덧 증상이 없어서 저는 먹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사람들이 말 안 하면 임신한 줄 잘 모르더라고요. 시댁에도 그때쯤 말씀드렸어요. 제가 임신한 사실을 얘기하니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다들 기뻐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시어머니만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도 그렇게 빨리 하더니 애도 어쩜 그렇게 빨리 갔니? 애 낳고 나면 회사도 못 다니고 그러면 집은 언제 사려고 그러는 건지 원. 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좀 더 기다리다가 갔지. 너무 빠른 것 같다. 어머니, 저 애 낳아도 휴가 쓰고 복귀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니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누가 너 기다려준대니? 회사에서 네 자리 남겨두고 있을 것 같아? 경력 단절이 괜히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이제 봐라, 네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머니는 왠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사람처럼 저에게 출산하고 나면 회사 퇴사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설마 하는 생각에 어머니의 경고성 발언을 흘려들었어요.
4개월까지는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 평소에 입던 옷들을 그대로 입을 수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아기도 크기 시작했는지 인부복을 사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기를 가진 게 확연히 드러났기에 저는 배 앞부분을 가릴 수 있는 앞치마 형태의 치마를 사서 입었어요. 그런 채로 저는 별 생각 없이 출근을 했는데 회사 동료들이 저한테 와서는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영 대리님 임신하셨어요? 와, 진짜 용자시네요. 임신하고 출산했으면 회사 생활은 끝이라던데. 그래서 저는 결혼도 안 할 거잖아요. 자유로운 솔로, 빛이 나는 솔로로 살 거예요. 어머, 은영대리 진짜 임신한 거야? 부장님한테 최대한 늦게 말해. 알지? 자기 신입사원일 때 결혼한 과장님. 애 가졌다고 계속 갈굼당하다가 그냥 자기가 자진 퇴사했잖아. 윗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 낳고 돌아오면 자기 자리 없어진다잖아. 회사에서는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꼭 늦게 말해. 알았지?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회사의 동료들은 축하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설마 임신한 게 무슨 죄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회사의 임신 사실을 언제쯤 알리셨나요? 제가 임신한 걸 안 알렸어야 할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알게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장님께 제 임신 사실을 대신 말하고 허락 좀 받아달라고요. 휴가 쓰는데 동료들의 말을 들으니 굉장히 눈치를 줬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부장님, 저 와이프 말인데요. 운영 씨가 왜? 둘이 무슨 일 있나? 설마 싸우기라도 한 건 아니겠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 정말인가? 자네도 이제 아빠가 되겠군. 축하하네. 그래, 예정일은 언제쯤이라고 하든가? 내년 1월입니다. 확실한 건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출산 후 복귀하고 싶다고 해서요. 혹시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당연히 가능하지. 1월 달이면 비수기니까 다행이네. 한 3, 4월 초에 복귀하면 될 것 같아.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가 자기 자리 없을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엔 출산이 퇴사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게. 그런 옛날 얘기를 누가 하든가. 요즘은 그러면 노조에 고소 고발당해서 안 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기 낳고 다시 나오라고 해.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의 허락도 받았으니 저는 한결 안심하는 심정으로 편하게 회사를 다니게 됐죠. 그 후로는 정말 빛보다도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임신 막달의 무거운 몸으로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휴가를 모두 몰아쓰고 싶어서였습니다. 막달이 되니 몸도 무겁고 손도 잘 붓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참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무리를 했는지 어느 날 저는 임신성 고혈압에 걸리고 말았죠.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손이 떨리고 어지러운 기분을 느끼고 밤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심상치 않은 몸의 기운을 느껴서 얼른 남편을 깨워 응급실에 가자고 했고 그날 혈압이 너무 높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제 평소 신조는 당연히 자연분만이었거든요.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간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꼭 자연분만 해야 해요. 그래야 빨리 아물고 회사 복귀도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술은 제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제발 자연분만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게 산모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시면 혈압 더 높아지고 아기한테도 안 좋아진다고요. 이만큼 다 키워 낳기만 하면 되는데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길 바라세요? 산모님, 제발 말 좀 들어요.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수술 동의에 사인을 했고 남편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수술방으로 보냈어요. 자기야, 꼭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한숨 자고 와. 그러면 예쁜 우리 아기 보일 테니까. 알았지? 걱정하지 마.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깨어나 보니 아기는 이미 신생아실에 가 있는 상태였고 저는 만 하루 동안 굶으면서 기운 없이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깼어? 괜찮아? 나 기억나지? 누군지 알지? 우리 아기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너무 예쁜 공주님이야. 당신 정말 고생했어. 수고했어. 우리 공주님 보러 가자. 내가 자기 부축해줄게. 남편이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이 저는 머리가 아파서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휘휘 내저 남편의 말을 끊었어요. 저절로 얼굴이 찌푸러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더군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지금은 덜 깬 정신을 수습하고 푹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 말을 듣는데 골이 너무 울려. 이제 그만 떠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나 좀 더 자야겠어. 그래, 그럼 나 나가서 아가 좀 보고 올게. 편하게 쉬어. 남편은 멋쩍게 웃으면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머리맡에 놓인 물을 먹고 남편이 없는 틈에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남편 앞에서 수술 후 가스라도 나오게 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아직은 그런 문제로 허물 없어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친정 엄마가 곧 오셔서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머리도 감고 훨씬 여자답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시댁 식구도 남편과 신생아실에 아기를 본 후 저의 병실로 내려오셨어요.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제 앞에서 아기 얘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흥분 상태였습니다. 신생아인데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나중에 보면 너도 네 새끼 너무 예쁠 거다. 완전히 우리 손녀 미스 코리아 감이지 뭐니. 그러게요. 우리 형이랑 현숙님 반반씩 골고루 닮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 우리 조카, 나 조카 바보 예약할 것 같아요. 정말 수고했어요, 형수님. 아직 뭐 빨갛고 쭈글쭈글하던데 뭘. 우리 아들 닮았으면 이쁘겠지만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던데. 너도 그렇지. 아까 봐도 모르겠니? 걔가 며느리를 닮긴 뭘 닮어. 하나도 안 닮았구만. 너 너무 형수한테 약한 거 아니야? 어머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보다 우리 은영이가 훨씬 예쁘게 생겼지. 난 우리 딸이 커가면서 은영이 더 닮았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런 말씀 계속 하실 거면 이제 그만 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애 키울 거니까. 시어머니의 찬물을 끼얹는 듯한 태도에 병실의 분위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싸한 분위기에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자야겠다고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가신 후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니 때문에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아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들었어? 나 정말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아기 보러 오셔서 꼭 그렇게 말씀을 밉게 하셔야 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 다음부터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강하게 말할게. 자기 마음 풀어. 그리고 얼른 몸 회복해야지, 응? 하지만 제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잘못은 시어머니가 하신 건데요.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병원을 퇴원해서 저는 친정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예약했던 조리원에서 스케줄 문제로 일주일 정도 뒤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친정 엄마가 힘이 드실까 싶어서 남편이 연차를 모아서 쓰고 저와 아기의 뒷바라지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친정 엄마는 말리셨습니다. 괜히 회사에 눈치 보일 일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와. 같은 회사에서 두 사람이 다 휴가 쓰면 어떡해. 엄마 괜찮으니까 원래 산후조리 다 해주려고 했었는데 한 달 정도 머물다 가도 엄마 끄떡 없어. 아, 이제 퇴직도 했고 할 일도 없는데 뭐가 어때? 잠도 못 주무실 거고 아기 울면 내가 엄마한테 애 줘버리고 쉴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힘드시겠어요? 엄마가 딸 셋이나 키웠어. 은영이 너 그거 몰라? 엄마 육아의 달인이라니까. 걱정하지 마. 네 생각보다 엄마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저는 엄마의 호언장담에 안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부터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엄마는 호기 있게 큰 소리를 치셨지만 낮에는 밤에 애 보느라 지친 몸을 쉬셔야 했어요. 그때 아버지와 함께 점심에 미역국을 같이 먹고 설거지 하시는 건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괜시리 아버지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도 말씀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가 집에서 생활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일은 그분들의 적적했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에 충분했고 간만에 나는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인해서 하루에 한두 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두 분의 대화도 많이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집에서의 평화롭고 조용한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어요. 그 후에 가게 된 산후조리원도 물론 몸은 아주 편했지만 어머니의 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산후조리를 받을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후회해봤자 이제는 지나가 버린걸요. 그 후로도 저는 종종 육아에 지치고 힘들 때 친정에 가서 쉬곤 했습니다. 다음 주면 출근인데 금요일쯤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무서워서 전화를 받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잔소리를 속사포처럼 쏟아 놓으셨습니다. 마치 기다린 것처럼요. 아기 낳은 지 한 달이 다 지나도록 시댁에는 아예 안 올 작정이니?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해야만 시댁에 올 생각을 해. 나도 손녀는 보고 싶다 이해. 아, 어머니 아직 제가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아기가 밤에 자주 깨서 시댁 가면 낯선 환경이라 더 안 잘 것 같아서요. 이번 주 주말에 남편이랑 아기랑 같이 갈게요. 잠은 집에서 자고요. 아니 그래도 애 데리고 오는데 하룻밤 정도는 잘 수 있잖아. 시댁이라고 그것도 못 해주니? 네 친정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시댁이라고 오기 싫다는 거야? 너 날 싫어하니? 다 필요 없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다들 우리 식구들도 아기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니까 무조건 자고 가. 알겠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 딸 태어났을 때 병원에 오셔서 이쁘지도 않고 저 닮았다고 싫어하셨던 건 어머니셨으면서 안 온다고 서운하다고 전화까지 하실 일인가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찍힐 수는 없어서 토요일 아침에 아기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좋아서 서로 아기를 안아보겠다고 앞을 다투어 저에게 애를 빼앗듯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낯도 안 가리고 방긋방긋 웃자 좋아하셨습니다. 예, 세아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애 안 보고 쉬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서 쉬어라. 월요일에는 출근해야 한다면서 아버지가 애기 다 봐줄게. 이리 데리고 와봐요. 나도 한번 안아보게. 시아버지가 우리 딸을 시어머니께 안아드리자
아기가 삐죽삐죽하더니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아기가 우는 얼굴을 보자 얼른 아기를 다시 시아버지에게 드리고 나서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예, 맨날 너한테 안겨있다 보니 애가 손을 탔나 보다. 이제부터 주말에 계속 애 데리고 와야겠어. 우리들 얼굴도 좀 익히게. 아니, 당신 얼굴만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너한테 오니까 울음 싹 그쳤잖아.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말이야. 얘야, 아빠니까 그렇겠지만 그럼 삼촌한테 가볼까? 옳지. 이것 봐, 삼촌도 좋아하는구만. 당신만 싫어하나 봐. 예,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애기가 너하고만 시간 보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안기고 해야지. 그래야 낯을 안 가리지 않겠어. 어머니, 그냥 아기가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 분위기로 아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손녀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기도 그걸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아니, 네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가 버릇이 없다면서 또 길길이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기분 나빠지는 상황이 싫어서 시댁에 와서는 하룻밤도 자지 않고 남편을 졸라 집으로 오곤 했어요. 어쨌든 저는 친정의 아기를 낮 동안 맡기고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전에 아기를 데려가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친정 엄마가 아기 보는 게 너무 힘드셔서 손목과 다리에 관절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어요. 엄마, 나 애 보는 이모 구해볼게. 엄마 너무 고생시킬 수도 없고, 안 되면 남편하고 얘기해서 회사 그만두든지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은영아. 너 그것만은 안 돼. 차라리 엄마가 네 애 계속 봐줄게. 엄마는 괜찮아. 요즘 회사 그만두면 다시 재취업되는 줄 알아? 제 입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자 어머니는 펄쩍 뛰며 반대를 하셨어요. 절대로 경력 단절만은 안 된다고, 차라리 일을 시간을 줄여 적게 하는 한이 있어도 전업주부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시터는 잘 구해지지 않았고 어렵게 구한 베이비시터는 저희 딸하고 안 맞아서 그만두기를 몇 번이나 계속하게 됐어요. 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베이비시터에 지쳐서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휴직을 하고 나니 아기와 같이 있는 시간은 길어져서 좋았지만 매일 아기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저는 점점 우울의 늪에 빠져버렸죠.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집안일도 하기 싫어지고 아이만 데리고 문 밖을 나가지도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집안에만 있으니까 당연히 잘 씻지도 않았고 밤잠을 못 자서 다크서클은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온 친정아버지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실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몇 주째 집에 찾아오지 않는 제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은영아, 너 왜 이러니? 정신 좀 차려봐. 너도 좀 꾸미고 있고 집에만 있다고 씻지도 않고 있으면 어떡해. 안 되겠어. 엄마랑 백화점 좀 가야겠다. 그래, 우리 딸도 손녀도 둘 다 아버지가 만난 저녁 사줄 테니까 가자. 얼른 나가야지. 안 되겠어. 집에만 있으면 병난다.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래간만에 아기띠를 안 매고 예쁘고 팔랑거리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본 것 같습니다. 매일 늘어난 추리닝 바지만 입고 다니다가 예쁘게 꾸미고 밖에 나가니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백화점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기도 엄마 품 안에서 고요하게 잠들고
저는 아버지와 같이 명품 코너에 가서 아버지가 기분 좋으시다면서 사주신 명품 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쁜 옷을 입은 제 모습을 보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장인 장모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요즘 이 사람이 매일 눈이 푹 꺼져서 피곤해 보였는데 오랜만에 꾸미고 나간 걸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어머님, 아버님 자주 좀 와주세요. 우리 은영이 만난 것도 사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은 고마움의 표시로 저희 부모님께 100만 원을 드리면서 저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까진 좋았죠. 친정 엄마가 저희 애도 봐주시고 일주일이지만 산후조리도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싶었지만 괜히 시댁, 특히 시어머니에게 눈치가 보일까봐 말을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저 기분 전환하라고 아버지는 가방까지 흔쾌히 사주셨잖아요. 사실 저희 친정이 명품백을 쉽게 사고 그럴 정도의 재력은 못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도 아까워하시지 않고 저를 위해서 가방도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버지 어머니가 제 집에서 하루 자고 아침도 드시고 가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 저는 또 집에서 푹 퍼진 차림으로 밤낮으로 애를 돌보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낮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또 제가 안 받으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따가 저녁 때 너희 집에 가려고 하니까 준비해라. 어머니 뭘 준비를 해요? 저 아이 보느라 밥도 잘 못 먹어요. 네 아버지랑 같이 집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저녁상만 준비해놔. 그리고 너 너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다. 며칠 전에 너희 친정엄마랑 아버지도 오셨다면서? 그런데 시댁 어른들은 초대하기 싫다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 친정 아버지는 저녁을 나가서 사주셨어요. 저 힘들어할까 봐요. 뭐? 참나. 기가 막혀서 너 애 하나 키우면서 뭐가 그렇게 힘든다고 밥도 안 해 먹어? 너 혹시 우리 아들도 굶기니? 안 되겠다. 내가 점심 때부터 갈 테니까 그럼 장만 받아놔. 내가 밥 해주기 싫으면 내가 가서 직접 해야지 어쩌겠니? 아니요, 제가 싫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시끄럽고 그냥 장만 받아놔. 엄마가 가서 밥 해주면 되잖니. 너 이 집 한번 가려면 밥도 내 손으로 해 먹어야 되는 거고. 아유, 정말 효분았네, 효분았어. 시어머니는 기막힌 말을 뱉어놓으시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서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는 저한테 가슴에 콕 박힌 가시처럼 트라우마로 남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저는 얼른 마음을 정리하고 아기를 안고 시장에 가서 고기와 과일, 채소를 사왔습니다. 어머니가 뭘 만드실지 몰라도 부족한 게 없도록 많이 장을 봐오는데 팔이 끊어지고 어깨도 너무 아파서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 정리를 하고 채소 과일을 씻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나가서 오시는 시부모님을 맞아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세아가 잘 지냈니? 손녀는 나한테 줘. 아버지가 잘 보고 있으마. 손 좀 깨끗하게 씻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역시 시아버님은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오자마자 아기를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눅이 잔뜩 든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며 쭈뼛쭈뼛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 장은 받아놨니? 아이고, 내가 네 말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 그래도 내가 손녀를 못 봐주는 건 맞으니까 저녁밥은 해줄게.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는 열심히 반찬들을 만드시는 어머니 옆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해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은영아, 이리 와라. 저녁은 시어머니가 할 거니까 넌 나랑 같이 아기 보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희 집인데 너도 뭘 좀 해야지. 아예 손 놓고 밥도 얻어만 먹을 작정이니? 이리 와서 파라도 좀 다듬어. 시아버지의 다정한 말에 거실 쪽으로 가려다가 저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파를 썰기 위해서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있으니 신혼처에 느꼈던 답답함과 삭막한 공기가 어머니와의 사이에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리성 칼날들 사이로 걸어가는 위험한 기분으로 아슬아슬하게 어머니와의 저녁상 차리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딸은 다행히 시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어서 다른 방에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거실에 저녁상이 차려졌고 저는 남편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남편은 아까 야근을 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와, 당신 솜씨 발휘 좀 했구만. 맛있겠다. 어서들 먹읍시다. 애써 밝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시려는 시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어머니와 저는 묵묵히 밥을 떠서 기계적으로 입에 넣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시고는 시아버지도 힘들게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노력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절강 같은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식기세척기에 넣어 돌린 후 저는 수박을 잘라 시부모님의 앞에 놓고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과일 드세요. 수박이 요즘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그래, 속살이 빨간 것이 아주 맛있겠다. 새아가 너도 먹어라. 당신도 하나 드시오. 그러고 있는데 안방에 눕혀놓았던 아기가 깼는지 으앵하고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른 아기 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불편해서 얼른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친정 아버지가 사주신 명품백이 어머니의 눈에 띄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그 가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이거 몇백만 원 하는 가방 아니냐? 예쁘네. 이것 좀 매봐도 되지? 아, 네, 그러세요, 어머니.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 가방이 장롱 속에 있어야 했던 거였거든요. 어머니는 명품백에서 눈길을 한번 못 떼고 홀리신 듯이 그 옷을 옷걸이에서 내려 매보면서 신이 나신 듯 했습니다. 이리저리 가방을 화장대에 달린 거울에 비춰보면서 어머니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예, 이거 너보다는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다. 너같이 젊은 애 감성이 아니야. 이건 어느 정도 중년 지난 부인들이 매는 메이커 아니냐. 은영아, 이거 나한테 줘. 가방도 급이 맞는 사람이 들고 다녀야 멋있는 거다. 너한테 무슨 명품 가방이 필요해? 아직 어린애가 엄마인데 기저귀 가방이면 되지. 안 그래? 내 동창회 나갈 때 메고 갈 테니까 좀 빌려줘.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빌려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금방이라도 뺏어갈 듯한 기세로 어머니는 그 가방을 꽉 쥐고 놓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안 돼요. 저희 친정 아버지 선물이라서요. 한번 빌려드리는 거야 괜찮지만 드릴 순 없어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니? 나도 가방은 많아, 얘. 이게 예쁘니까 빌려달라고 한 거지. 내가 뭐 그런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아니?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네. 다음 달에 동창회 있는데 그때 메고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어머니는 기어코 제 명품백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눈앞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백을 뺏기고 말았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백화점에 갔던 추억의 백인데 그 추억 자체를 송두리째 더럽히게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우는 아기를 안고 멍하게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온 남편은 온 거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아기는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얼굴을 무릎에 묻고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남편은 놀라서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또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어? 자기 구박해서 우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내 가방 빼앗아 가셨어. 우리 아빠가 선물로 주신 건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가져가서 안 주시면 어떡해? 난 또 뭐라고? 엄마가 돌려주시겠지. 우리 엄마 가방 욕심은 없을 거야. 집에도 몇 개나 있는데 뭐. 걱정하지 마, 돌려주실 거야. 응? 그러니까 얼른 자자. 당신 잠을 못 자서 별거 아닌 일도 대단하게 생각되는 거니까.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피해망상이라도 걸린 걸까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자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어요. 제 말을 듣던 친정 아버지는 당연하게도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왜 사부인이 네 가방을 가져가신다는 거야? 그냥 한번 매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신다니? 혹시 동창이 언제 하신대? 그날 지나도 안 가져오시면 이 아빠가 한번 전화해 볼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우리 딸. 드디어 일주일 후 동창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만큼 긴 하루가 제 인생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애를 낳았던 날에도 이렇게 조마조마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점점 불안한 감정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 정말 내 가방을 그냥 꿀꺽 하시려고? 그리고 모른 채 하시는 건 아닐까? 별별 불길한 생각이 다 들어서 그 다음날 저는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시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요. 동창회 다음 날인데도 가방 돌려주시지도 않고요. 저 어떡해요? 알았다.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말하면 돌려주실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시어머니가 미워졌어요. 그 가방은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선물인데 그걸 가져가서 감감무소식이 돼버린 어머니의 양심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불이 나게 저의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는 한 번도 안 받으시더니 사돈 어른은 어려웠던 모양인지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을까? 사부인, 저희 애한테 제가 사준 가방이 있는데요. 사부인이 빌려가셨다고 하던데요. 제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는지 잠시 말이 없다가 아버지에게 막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넌 그걸 얼마나 됐다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 이루고 난리야. 이건 무슨 어이없는 경우니? 내가 그걸 가진다고 했니?
그리고 내가 너희 결혼하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면 시어머니한테 이런 가방쯤은 선물로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 말 마시고 그 가방 가지고 카페에서 저 좀 보시죠, 사부인. 친정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전화를 끊고 시댁 앞에 있는 카페로 달려가셨습니다. 카페에서는 시어머니가 가방이 든 쇼핑백을 안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까지 대동하고 이걸 받으러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정말 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못 믿었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사돈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얘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같이 나온 겁니다. 애 혼자 왔으면 사부인이 그 가방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실 것 같아서요. 아니, 누가 들으면 제가 도둑질이라도 한 줄 알겠네요. 그리고 가방도 급이 맞는 사람이 메고 다녀야 빛이 나죠. 이런 고급 가방이 새아기같이 어린애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고요. 어머니가 가방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이상한 말씀만 하시자 친정아버지는 너무 열이 받으셨는지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나자 웅성웅성하던 카페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만지면서 멍한 얼굴로 때린 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아버지를 말렸어요. 안 돼,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셔도 그러면 아버지가 더 불리해져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집에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욱하는 성격이 있으셔서. 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려고 하는 것이 보이자 저는 얼른 아버지를 모시고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했으니 설마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고소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돈을 때린 혐의로 유치장 신세를 지셨고 시아버지가 나서서 쌍방의 과실로 합의를 보아 겨우 풀려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펄펄 뛰셨어요. 당신 왜 그걸 합의를 해줘요? 사돈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가방 좀 늦게 들려줬다고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난 합의 안 해줄 거야. 이 사태 전 발단이 당신부터잖아. 그건 생각 못해? 그리고 우리 아들 생각하면 합의를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당신 한 대 맞았다고 우리 아들 이혼시키고 우리 손녀 더 이상 못 보게 돼도 좋아? 애초에 당신이 그 가방 탐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결과도 없었어. 무조건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줄 알아. 시아버지의 불효령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무셨고 아버지는 15일에 구류에서 풀려나시고 시댁에 합의금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도로 찾았지만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된 명품백을 저는 가지고 있기 싫어서 중고장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저 가방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데 그 백을 누가 사갔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시동생을 대리로 시켜서 저희 시어머니가 사셨지 뭐예요. 저는 가방 내놓은 후 잊고 있었는데 그 가방의 택배 주소를 보니까 제 시동생의 집이었지 뭐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집착급 아닌가요? 그냥 어머니께 가방을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생각합니다. 못난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 친정과 시댁도 원수처럼 지내지도 않게 되었을 거고요. 그래도 정말 저희 시어머니랑 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아기는 돌잔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로 마주치기를 싫어하셔서 저는 식사 모임을 2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우리 딸 돌잔치에도 그 문제의 명품백을 메고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 가방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것도 아시면서 버젓이 일부러 메고 오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서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어떠신가요?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사돈도 안 보이고 도리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시어머니는 저를 골탕 먹이려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마저 드네요. 어서 결혼 생활이 오래 지나가고 우리 아이가 커서 시댁의 간섭을 안 받고 살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상처 안 받으시고 얼른 상심한 마음을 예전으로 되돌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희 시댁과 저처럼 대립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랄게요. 다들 행복하세요.